1968년 12월 10일, 도쿄의 아침은 유독 차갑고 어두운 겨울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바우라 전기 공장의 직원 4천여 명은 자신들의 보너스가 실린 현금 수송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차 안에는 원화 현재 가치로 400억 원에 달하는 당시 금액 약 3억 엔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로 현금 수송차가 달리고 있던 그때 뒤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관은 긴박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방금 지점장의 집이 폭파되었고 이 수송체도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1968년 당시 일본은 과격 단체의 폭탄 테러가 빈번했던 시기였기에 직원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익숙한 동작으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잠시 후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위험해, 폭발한다, 모두 물러나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길가로 몸을 숨긴 그 찰나 경찰관은 비에 젖은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3억 엔이 실린 차를 몰고 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차가 멀어져 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경찰관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뒷모습은 영웅이 아니라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연극을 마친 사기꾼이었습니다. 1968년 12월의 그날 아침, 빗물에 씻겨 내려간 오토바이 자국과 함께 3억엔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일본 전역을 뒤흔들게 될 3억 엔 강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이 3억 엔을 싣고 사라진 직후 일본 경찰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범인이 도주 경로를 따라 무려 120여 점의 증거물을 마치 전시하듯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버리고 간 경찰 오토바이부터 흘리고 간 모자, 수건, 메가폰,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또 다른 도주 차량까지 수사팀은 내일이면 범인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1968년 12월 말 수사본부에는 증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이 남긴 120개의 증거물은 하나같이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범인이 쓴 모자는 길거리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기성품이었고 훔친 오토바이에 덧칠한 페인트조차 너무나 흔한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수사팀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신문지로 증거물을 감싸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증거는 넘쳐났지만 그 어떤 것도 범인의 실제 정체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9년으로 접어들자 수사의 방향은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해 전국에 80만 장이나 배포했습니다. 올백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 몽타주는 일본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죠. 하지만 이 몽타주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몽타주와 조금이라도 닮은 이웃을 의심하며 수많은 허위 신고를 쏟아냈고 경찰은 그 수만 건의 제보를 확인하느라 정작 진범을 쫓을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1969년 중반 일본 경찰은 3억 엔을 훔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자존심을 훔친 유령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집착에 가까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수사 비용은 이미 강탈당한 3억 엔의 몇 배를 넘어선 9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자존심이 걸린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와 조금이라도 닮은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삶이 파괴되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한 소녀는 경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후에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73년 사건 발생 5년이 지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자 일본 전역에는 기묘한 공포와 경외심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범인이 단 한 장의 지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돈을 쓰기만을 기다리며 일련 번호가 기록된 지폐들이 시장에 나오길 감시했지만 3억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중 사이에서는 범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사실은 경찰 내부자의 소행이다. 라는 음모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1975년 12월이 다가오면서 찾아왔습니다. 일본 법이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마지막 역량을 총동원해 도쿄 전역을 이 잡듯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탕뿐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10일 아침 사건 발생 정확히 7년이 되는 날 수사관들은 담배 연기 가득한 방에서 시계만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범죄로 기록될 이 사건의 시계가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10일 자정 도쿄 수사본부의 시계바늘이 마침내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범죄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던 7년간의 대추격전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제 범인이 자수하거나 길거리에서 3억 엔을 뿌리며 춤을 춰도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본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단 한 명의 유령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세상에 나와야 했지만 강탈당한 3억 엔 중 단 한 장의 지폐도 시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련 번호가 기록된 지폐들은 7년 전 그날 이후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돈을 쓰지도 자랑하지도 그렇다고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빗속의 그 짧은 3분 동안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를 비웃는 완벽한 게임을 즐기고 싶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이 범인을 자처하며 나타났고 수십 권의 추리소설과 영화가 이 사건을 다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120개의 증거물은 이제 경찰 박물관에 차가운 전시실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던 그 날카로운 눈매의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거나 혹은 이미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직 빗물과 영희만으로 3억 엔을 지워버린 이 사건은 여전히 일본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도 소름 끼치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